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이서원 선생님의 나를 살리는 말들이란 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이서원의 사람 사이 대표이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서강대 신학대학원 겸임교수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상담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가정폭력 가해 남편, 가해 아내를 위한 정부 표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부부와 부모 자녀가 겪는 고통의 뿌리에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있음을 발견하고 한국분노관리연구소를 설립했다. 공공기관과 휴먼 서비스 기관에서 가족관계 향상 및 분노 조절을 주제로 20년 넘게 강사로 활동해왔다. 상처받고 분노하는 시민들을 위한 치유 상담 모임 붕대클럽을 이끌고 있다. 감정을 요리해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감정식당이라는 컨셉으로 강의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감정식당 진행자, 힘들 땐 전화해 고정 패널이다. 지은 책으로는 말과 마음 사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아픔에서 더 배우고 성장한다가 있다. 누가 널 잡디? 마음 먹은 대로 살면 된다. 어떤 말 한마디는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 흰눈이 내리던 날 들어간 암자 생활이 꽃피는 봄을 맞았다. 따스한 어느 날 스님이 휘적휘적 법당을 나오시더니 며칠 어디 좀 다녀오자 하셨다. 운전대를 잡고 암자를 출발했다. 어디로 갈까요, 스님? 그냥 앞으로 계속 가봐. 마당 앞으로 가는데 스님이 차를 세우라 했다. 배가 고프다며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밥을 먹었다. 그렇게 며칠을 목적도 없이 하는 일도 없이 다녔다. 사흘쯤 그런 여행을 다니자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자유로움이 밀려왔다. 이제야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스님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은 좋으시겠어요. 왜? 이렇게 배고프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고 졸리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고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하니까요. 스님은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누가 널 잡디? 두세 달 박사 논문을 쓰고 나오려던 암자 생활이 5년으로 이어진 건 스님이 그날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 사실 그때 아무도 나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 논문을 마치고 빨리 암자를 내려와 교수가 되라고 잡는 사람도 없었고 얼른 결혼해 아이 낳고 살라며 잡는 사람도 없었다. 오직 내가 나를 잡고 나를 재촉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암자에 살아야 한다고 잡는 사람도 없었다. 그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누가 날 잡지 않는다는 것을 안 후로 내 삶은 자유로워졌다. 5년의 암자 생활이 5개월처럼 짧게 느껴진 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일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걸림에 대해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옛날 인생의 진리를 찾던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가 진리를 물었다. 스승은 대답 대신 자기와 함께 머물면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생활을 하라고 했다. 몇 년이 지나도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스승에게 화가 난 젊은이가 떠나겠다는 인사를 하려는 순간 스승이 오늘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젊은이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어찌나 빠른지 숨을 헉헉거리며 쫓아가니 스승이 큰 나무에 붙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놀란 젊은이가 살며시 다가가 나무에 손을 대보았더니 평범한 나무였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스승님 나무에서 손을 떼보세요 라고 했다. 그러자 스승이 그래 하더니 몸을 나무에서 뗐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인생의 진리다. 그 순간 젊은이는 깨달았다. 그래 누구도 나무에 붙으라고 하지 않는구나. 나무에 붙는 건 나일 뿐이다. 살다 보면 그 스승이 붙었던 나무가 우리에게 많다. 대부분 부모와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틀들이다. 성공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결혼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돈이라는 나무를 세워놓고 쾌락이라는 나무를 세워놓았지만 누구도 거기 붙어 있으라고 잡지 않았다. 내가 그 나무에 붙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거나 좋아서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친다. 바람처럼 자유롭던 암자 생활을 마치고 내려와 교수가 된 후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학교의 구석이 괴로워졌다. 왜 이렇게 괴로운가 생각하니 학교에 다니며 이런저런 신경을 쓰기 때문이었다. 왜 학교에 계속 있어야 하는가에 생각이 미치자 번개처럼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누가 널 잡디? 머릿속이 맑아졌고 사직서를 썼다. 아무도 날 잡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잡고 이리 괴로워하고 저리 괴로워한 것이다. 내가 나를 붙잡던 학교를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스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상을 거꾸로 생각하고 살았다. 박사 학위가 날 잡는다고 생각했고 취업이 날 잡는다고 생각했으며 가족이 날 잡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내가 박사 학위를, 취업을, 가족을 붙잡고 있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다. 그걸 모르고 세상의 종이 되어 쩔쩔매며 살고 있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나 자신에게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다. 앞으로 남은 삶도 그때 스님의 말 한마디로 살게 될 것이다.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떠오를 인생의 좌표니까 누가 널 잡디? 아무도 날 잡지 않는다. 나만 나를 잡는다. 결과는 내 것이 아니다. 과정만 내 것이다. 아빠 욕심이 뭐야? 텔레비전에서 낚시 프로그램 도시어부를 보는데 아들이 물었다. 학교 숙제란다. 화면에는 해외로 나가 배낚시를 하는데 잡히지 않자 짜증내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고 있었다. 아들에게 그 장면을 보며 말했다. 지금 이경규 아저씨가 고기가 안 잡힌다고 짜증을 내잖아. 그런다고 고기가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히지. 그렇지. 아무리 원해도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고기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욕심이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일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럼 아빠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기 바라는 마음도 이경규 아저씨 마음이랑 같은 거야? 아이쿠, 아들이 아픈 곳을 건드렸다. 아들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 생각하니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나 욕심이다. 고기의 마음이나 책을 고르는 독자 마음이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도시어부를 보면 욕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늘 물고기가 나오던 포인트로 선장이 안내했지만 종일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 반대로 물반 고기반이란 말처럼 정신없이 물고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일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욕심을 내리고 담담히 입지를 기다려야 한다. 결과는 용왕님의 뜻이고 물고기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시로 싱싱한 미끼로 갈고 포인트를 향해 던져 조금이라도 입질할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은 해야 한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지만 과정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그저 과정에 충실한 것 뿐이다. 그 후 아들이 시험 준비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기에 욕심을 알려주기에 좋을 때다 싶었다. 아들에게 물었다. 시험을 볼 때 욕심이 뭘까? 욕심에 대해 아빠에게 들었던 것이 있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공부는 적게 했는데 점수는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 생각에는 공부를 적게 했건 많이 했건 상관없이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그게 욕심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경규 아저씨가 아무리 열심히 미끼를 갈고 낚싯대를 던져도 고기가 안 물 수 있잖아. 아빠도 아무리 열심히 책을 써도 책 살 사람 성향이랑 안 맞으면 안 사는 거잖아. 그것처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이 공부한 것에서 안 나오거나 아주 어려우면 점수가 낮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과는 내 것이 아닌 거지.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게 욕심이지. 아들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말했다. 그래, 결과는 내 것이 아니네. 맞아, 결과는 내 것이 아니야. 과정만 내 거지. 아빠도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살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내 것이 아닌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진인사 대천명은 이런 원리를 압축한 말이다.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는 내 손을 벗어나는 일이라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할 뿐이다. 이것이 욕심을 내려놓은 초연한 모습이다. 아들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훨씬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 나도 책을 쓰면서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아들이나 나나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며 과정만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과정만이 내 것이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100% 맞아. 미숙하면 완고하고 성숙하면 유연하다. 태극기 부대인 장인과 촛불 집회 참가자인 사위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을 받아 집단 상담에 온 사위는 분통을 터뜨리며 하소연했다. 장인이 와서 정신 개조를 해야지 왜 멀쩡한 자기가 와야 하느냐며 분개했다.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인의 그 사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둘 다 자기가 맞는다는 생각에 한치의 양보가 없다는 점에서 같았다. 신념이란 나의 100%다. 내가 100% 맞는다는 것이 신념이다. 그런데 내가 100% 맞는다면 반대된 생각을 가진 상대는 100% 틀린 것이 되어버린다. 아이를 키우며 살아보면 아이는 늘 자기가 100%다.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어른다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의 100%가 99%를 거쳐서 점점 비율이 줄어 마침내 0과 100%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내가 100이지만 어떤 때는 0이다. 어른이 되어 성숙하다는 것은 나의 100이 남에게는 0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이 유연성이다. 이와 반대로 완고함은 미숙함의 대표적인 증거다. 부부싸움도 나의 100%와 너의 100%가 맞붙는 작은 전쟁이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유연성을 가지고 나의 100이 언제든 너의 0일 수 있음을 기억한다면 말을 멈추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상대의 100 중 인정할 수 있는 1 또는 10을 발견한다. 거기서 살짝 나의 100을 감해 인정해 줄 때 놀라운 화해의 장이 열리기 시작한다. 상대도 나의 이런 반응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화목한 부부란 싸움이 없는 부부가 아니라 잘 싸울 줄 아는 부부다. 모든 대인 관계의 갈등과 다툼도 결국 나의 100%와 그의 100%가 벌이는 전쟁이다. 유연함이 있고 없음에 따라 싸움은 서로를 죽이는 참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비온 뒤 땅이 굳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딱딱한 이가 빠지고 부드러운 혀와 잇몸만 남는다. 완고하고 경직된 마음을 벗고 자유롭고 유연해지라는 상징이다. 언제나 나는 100%는 너의 0%일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어느새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외로운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나는 지금 외로운가? 사람들과 함께인가? 한 번쯤 내 주위를 둘러보며 나의 유연성을 되돌아볼 일이다. 제가 틀렸습니까? 적절함이 올바름을 이긴다.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까? 아들이 가출한 지 한 달이 가까워지자 아내와 함께 상담을 온 아버지가 던진 질문이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장남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동생들 뒷바라지를 마친 후 늦은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에 다시 입학 일사천리로 박사까지 마쳤다. 늦게 결혼하여 낳은 외동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자 절망했다. 기대보다 못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학 후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귀까지 뚫어 3개의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아들을 보니 기가 막혔다. 아들을 불러 앉히고 단단한 한 소리를 했다. 야 임마, 내가 지금 이러고 다닐 때야. 아버지가 너처럼 지원을 받았으면 하버드를 가도 10번을 갔겠다. 고정 레퍼토리인 하버드 타령으로 시작된 말이 이어졌다. 남들이 널 보면 멋있다고 하지. 속으로는 양아치 자식이라고 그래. 알아? 내가 양아치 자식이면 난 뭐가 되냐?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몸을 내 맘대로 뚫고 다니고 머리색은 그게 뭐냐? 당장 정신 차리고 머리도 원래 색으로 고치고 귀도 메워. 다음 달 문중회의에 가면 친척들이 뭐라 하겠어? 아버지는 50만 원 수표를 아들에게 내밀었다. 그 돈으로 머리도 다시 검게 염색하고 귀도 원래대로 메우라는 뜻이었다. 다음날 아들은 돌연 50만 원을 들고 가출했다. 휴대폰도 두고 나갔다. 처음 한 주는 걱정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그런 녀석은 호적에서 파야 한다고 했지만 한 달이 가까워지자 점차 신문을 뒤적이고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걱정스레 앉아있는 날이 잦아졌다. 아내는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연락도 없는 외동아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다녔다. 급기야 아들의 가출을 두고 부부싸움이 잦아져 주변 소개로 상담실을 찾게 되었다. 아버지의 내가 틀렸냐는 질문은 아들에게 바른 소리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는 항변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혹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려도 좋겠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서 노래 들을 기분도 아니고 무슨 상담을 노래로 하냐고 했다. 노래로도 상담을 한다고 했더니 마지못해 해보라 했다. 그래서 그룹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이란 노래의 가사를 바꿔 천천히 부르기 시작했다. 아빠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 주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도록. 가만히 노래를 듣던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뭔가 마음에 집히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했다. 더 천천히 아들의 심정을 담아 불렀다. 노래를 2번 들은 아버지는 입맛을 다시며 가만히 상담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박사님이 맞으시죠? 길 가는 사람 100명, 10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박사님이 맞다 할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올바름을 잡으셨는데 하나 놓치신 게 있습니다. 적절함입니다. 박사님은 아드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들에게는 전달되지가 않았네요. 적절하지 못해서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적절함이라며 말을 되뇌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님이 욕탕에 물을 받아 놓으세요. 반신욕이 좋다고. 제가 들어가면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다고 하면 어머님이 그러십니다. 그 정도는 돼야 땀이 나지. 반대로 제가 어머니를 위해 반신욕 물을 받아 놓으면 어머님이 너무 차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지요. 엄마 그 정도가 제일 좋아요. 어머니에게 적절함은 뜨거움입니다. 저에게 적절함은 미지근함이죠. 서로 적절함이 다른 겁니다. 박사님이 놓치신 게 이겁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여태 올바름은 수없이 생각했지만 적절함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적절함이 올바름보다 중요하겠네요. 옆에서 대화를 지켜보며 남편을 흘겨보던 아내가 불쑥 아내를 위한 노래는 없나요? 하고 물었다. 정색을 하며 당연히 있다고 하니 좀 불러달라고 했다. 목청을 가다듬고 똑같은 노래를 가사만 바꿔 불렀다. 당신에게 원한 건 어려운 부탁은 아냐.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 주는 것.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며칠 후 아내분에게 연락이 왔다.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단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뜻밖이라 아들도 놀라고 자신도 놀랐다고 했다. 벼락처럼 야단칠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가만히 바라보다가 씻고 밥 먹어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다. 아들이 놀라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언제 혼내려고? 아버지는 어느새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이제 올바른 아버지에서 적절한 아버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한 지붕 아래의 가족들에겐 적절함이 우선이다. 늘 적절함이 올바름을 이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